아빠, 엄마가 밤마다 삼촌이랑 놀러 나가요. 7살 딸 수아의 순진한 말 한마디가 아버지 박재현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도쿄 출장 중 받은 화상 통화에서 들린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윤서의 의미심장한 메시지까지. 예정보다 일주일 일찍 귀국한 재현이 새벽 2시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는 낯선 남성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문을 벌컥 열어젖힌 재현 앞에 나타난 것은 당황한 아내와 서둘러 나가는 한 남자였죠. 윤서의 손에 들린 병원비 청구서, 매달 200만 원씩 사라지는 통장 내역, 그리고 민석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까지. 과연 윤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모든 비밀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도쿄의 밤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박재현은 호텔 창가에 앉아 인천 송도에 있는 집을 떠올렸죠. 오늘은 딸 수아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재현은 핸드폰을 들고 시간을 확인했어요. 밤 11시. 한국은 지금 10시겠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화상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화면에 수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수아가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생일 축하해, 우리 공주님. 재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촛불 7개가 켜져 있었죠. 아빠가 없어서 혼자 불어야 해요. 수아가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아빠가 빨리 들어갈게. 재현의 목소리에도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재현은 지난 6개월간 일본 출장을 다니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외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이라며 재현을 지켜 세웠지만 정작 집에서는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아는 곧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가 케이크 사왔어요. 그리고 삼촌도 왔어요. 삼촌? 재현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삼촌인데? 몰라요. 엄마가 삼촌이라고 했어요. 수아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죠. 재현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윤서에게는 남자 형제가 없었거든요. 재현은 윤서와 결혼하기 전부터 윤서의 가족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외동딸이었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친정 식구 없이 혼자 와서 재현의 부모님이 더욱 각별히 챙겨주었죠. 삼촌이 자주 와?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요즘 자주 와요. 엄마가 밤마다 삼촌이랑 놀러 나가요. 수아의 말에 재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재현이 다시 물었어요. 응, 엄마가 삼촌이랑 중요한 이야기 있다고 했어요. 수아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재현은 급격히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 방의 에어컨 소리만이 윙윙거렸어요. 그때 화면 뒤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아야,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고 수아에게 말하는 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말이에요. 누구야 그게? 재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삼촌이에요. 수아가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죠. 잠깐만 아빠. 엄마 불러줄게. 수아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현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멀리서 윤서와 그 남자가 무언가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윤서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안녕. 윤서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도 신경 쓴 듯 했습니다.
윤서야, 지금 누가 집에 있어? 재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게. 윤서가 말을 더듬었어요. 윤서는 평소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지금 모습은 명백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할 게 있어.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 재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미안해, 여보. 나중에 전화할게. 윤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윤서야, 잠깐만. 재현이 소리쳤지만 화면이 꺼졌어요. 재현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곧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재현은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호텔 방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네온사인들이 번쩍거렸지만 재현의 마음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죠. 삼촌이라니. 재현은 혼잣말을 했어요. 재현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윤서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아에게는 삼촌이라고 둘러대면서 말이에요. 재현은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수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삼촌이랑 놀러 나간다고요? 재현은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윤서가 이상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늦게 들어온다고 하는 날도 잦았죠. 재현이 퇴근 시간에 전화하면 항상 수아와 놀이터에 있다거나 마트에 갔다는 핑계였습니다. 재현은 단순히 육아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었어요. 재현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현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재현은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과장님, 저 박재현입니다. 가족에게 응급 상황이 생겨서 출장을 단축해야겠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응급 상황이라니요? 뭔 일이에요? 과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개인사입니다. 내일 첫 비행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재현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날 밤 재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윤서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일까요? 재현은 이불을 뒤척였어요.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은 가지 않았고 재현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재현은 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오늘 오후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재현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재현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송도신도시로 가주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택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밤하늘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설레는 귀국길이었을 텐데 지금은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재현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윤서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전화도 여전히 받지 않고 있었죠. 재현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어요. 새벽 2시, 집에 도착한 재현은 조심스럽게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벨을 누르고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재현은 열쇠를 꺼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발장에 낯선 남성용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구두였죠. 재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수아가 말한 삼촌의 신발인가요? 재현은 신발을 자세히 봤습니다. 비싸 보이는 브랜드였어요. 재현보다 발 사이즈도 컸습니다. 재현은 숨을 죽이고 거실로 향했어요. 거실도 불이 꺼져 있었지만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대화 소리도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재현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걱정됐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건 당연한 거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재현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실 불빛에 비친 그림자가 2개 보였어요. 하나는 분명 윤서였고 다른 하나는 남자였습니다. 2 그림자가 가까이 있었어요. 재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요? 재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재현이 소리쳤어요. 윤서와 남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여보, 왜 왔어? 윤서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깔끔한 인상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잠깐, 당신 누구세요? 재현이 남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윤서가 재현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설명할게.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뭘 설명해? 새벽 2시에 남자가 우리 집에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재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는 이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윤서를 쳐다봤어요. 윤서의 손에 종이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재현이 윤서의 손을 보며 물었어요. 윤서는 종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윤서가 고개를 돌렸어요. 재현은 윤서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았습니다. 병원비 청구서였어요. 강남의 한 종합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 병원비야? 재현이 청구서를 보며 물었어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대답 좀 해봐. 재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수아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수아가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윤서가 재현을 말리며 속삭였어요. 수아 깰 거야. 조용히 해줘. 윤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재현은 병원비 청구서를 다시 봤어요. 환자 이름 부분은 한글이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병원비냐고 재현이 다시 물었어요. 윤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저었어요. 재현은 답답함에 머리를 감쌌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왜 말을 안 해? 재현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어요. 말할 수 없어. 그냥 나를 믿지 마. 그게 편할 거야. 윤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믿지 말라고? 재현이 어이없어 했어요. 윤서는 수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엄마가 왔어. 윤서가 수아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현은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를 계속 들여다봤지만 더 이상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었어요. 재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새벽에 집에 온 남자, 병원비 청구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윤서.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재현은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윤서가 수아의 방에서 나왔어요. 수아는 다시 잠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미안해? 바람 피운 게 미안해? 아니면 들킨 게 미안해? 재현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바람 피운 게 아니야. 윤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뭐야? 새벽에 남자가 집에 온 게 정상이야? 재현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해. 윤서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시간? 얼마나 더 필요해? 재현이 한숨을 쉬었어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어디가? 윤서가 물었습니다. 집 밖에서 자겠어. 재현이 짧게 말했어요. 여보 제발. 윤서가 재현의 팔을 잡았지만 재현은 뿌리쳤습니다. 놓아줘.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재현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차 안은 춥고 좁았지만 집보다는 편했습니다. 재현은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새벽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재현은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했어요. 재현은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윤서가 수아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재현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윤서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8시 반쯤 되어서 현관문이 열렸어요. 윤서가 수아와 함께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수아가 물었어요. 아빠는 일찍 출근하셨어. 윤서가 수아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차에서 몸을 숨겼어요. 윤서와 수아가 학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현은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학교 앞에서 수아를 내려준 윤서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재현도 급하게 차를 몰아 택시를 따라갔어요. 택시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강남 방향이었어요. 재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에 적혀 있던 강남 병원으로 가는 걸까요? 1시간 정도 지나서 택시가 멈췄습니다. 커다란 종합병원 앞이었어요. 재현이 어제 본 청구서에 적힌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윤서가 택시에서 내렸어요. 재현은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윤서를 지켜봤습니다. 윤서는 병원 로비로 들어갔어요. 재현도 급하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윤서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층수를 확인해 보니 7층에서 멈췄습니다. 재현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7층은 내과 병동이었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둘러봤어요. 멀리서 윤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서는 누군가와 함께 서 있었어요. 어젯밤에 집에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재현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정말로 불륜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기둥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남자가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괜찮을 거예요. 남자가 윤서를 위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워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혼자서 힘들었다고요? 재현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이제 수술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남자가 서류를 윤서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윤서가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에 불륜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와 몸짓이 너무나 친밀해 보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들이신가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윤서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서가 간호사를 따라 병실로 향했어요. 남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병실 문 앞까지 따라갔어요. 문에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순자. 재현이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재현은 문틈으로 병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보였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온몸에 링거와 각종 의료기구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위중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윤서가 침대 옆에서 환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어머니라고요? 재현이 깜짝 놀랐습니다. 윤서의 어머니는 윤서가 20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괜찮다 윤서야. 환자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윤서의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환자가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석이라는 이름이군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일이죠. 민석이 대답했어요. 재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서의 어머니가 살아계신다고요? 그럼 왜 윤서는 재현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수술은 잘 끝났어요, 어머니. 이제 회복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민석이 환자에게 설명했어요. 다행이다. 윤서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윤서야, 재현이는 아직 모르지? 환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어머니.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윤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아이에게 미안하구나. 환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재현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윤서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재현에게 숨기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현은 병실 문 앞에서 물러났어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윤서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걸 숨겼을까요? 그리고 민석이라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재현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추측이 들었어요. 혹시 윤서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고 그 남자가 민석일까요? 어머니 병원비를 민석이 대신 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재현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병원이라 피울 수는 없었지만 담배를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윤서와 민석이 병실에서 나왔어요. 재현은 급하게 의자에서 일어나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오늘 수술비 정산은 제가 할게요. 민석이 윤서에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고마워요. 윤서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회복되시는 게 중요하죠. 민석이 윤서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재현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재현은 계단으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윤서와 민석은 병원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윤서는 택시를 잡았고 민석은 자신의 차로 향했어요. 재현은 민석의 차 번호를 외웠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재현은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윤서와 마주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재현은 결국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윤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현은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윤서가 따라왔어요. 무슨 이야기? 재현이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일 말이에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윤서가 간곡히 말했어요. 오해? 새벽에 남자가 집에 온 게 오해야? 재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윤서가 변명했어요. 그 특별한 사정이 뭔데? 재현이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윤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또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재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현은 화장대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윤서가 당황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재현이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러지 마세요. 윤서가 재현을 말렸지만
재현은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윤서의 액세서리와 화장품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서 재현의 손이 멈췄어요. 오래된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재현이 통장을 들어 올렸어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 개인 통장이에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인 통장? 우리가 결혼한 후에 개인 통장을 만들었어? 재현이 의아해했습니다. 재현은 통장을 펼쳐봤어요.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인출되어 있었어요. 입금 내역도 있었는데 재현이 매달 주는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은 것 같았습니다. 이 돈 어디에 썼어? 재현이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예요. 윤서가 고개를 돌렸어요. 개인적인 용도가 뭔데 매달 200만 원씩 써?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재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현은 통장을 더 자세히 봤어요. 송금 내역에 민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 이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재현이 중얼거렸어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윤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오늘 병원에서 본 그 남자 이름이 민석이었어. 재현이 소리쳤어요. 윤서가 깜짝 놀라며 재현을 봤습니다. 병원에 왔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너를 따라갔어. 그 민석이라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도 봤고. 재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오해예요. 윤서가 변명하려 했지만 재현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해? 6개월 동안 그 남자에게 돈을 보낸 게 오해야? 재현이 통장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재현은 서랍을 더 뒤져봤어요. 세 번째 서랍에서 현금 인출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설명해봐. 재현이 영수증들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설명할게요. 들어보세요. 윤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설명해봐. 누가 민석이고 왜 우리 돈을 그 사람에게 보내는지. 재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또 말 안 할 거야? 재현이 답답해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 말할 수 없는데? 불법적인 일이야? 아니면 정말 바람 피우는 거야? 재현이 다그쳤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윤서가 간곡히 말했어요. 시간?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해? 벌써 6개월 동안 속였잖아. 재현이 분노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면 나도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재현이 일어나서 옷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려고 해요? 윤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자겠어. 재현이 가방에 옷을 넣으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가지 마세요. 윤서가 재현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줘. 더 이상 너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재현이 윤서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냥 나를 믿지 마. 그게 편할 거야. 윤서가 자포자기한 듯 말했습니다. 믿지 말라고? 결혼한 아내가 남편더러 믿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재현이 어이없어 했어요. 윤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회사 기숙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재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결혼 1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윤서는 항상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재현은 동료들을 만났어요. 재현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정사가 좀 복잡해서요. 재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혹시 제 아내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 씨 말이에요? 김 과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결혼 전 이야기 같은 거요. 재현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결혼 전이면 벌써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김 과장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윤서 씨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재현이 관심을 보였어요. 윤서 씨 집안이 원래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고요. 이 과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요? 재현이 놀랐어요. 윤서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네. 암 투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요. 이 과장이 설명했어요. 파산 직전이라고요? 재현이 더욱 놀랐습니다. 네. 그때 어떤 남자가 도와줬다고 들었어요.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요. 이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 남자가 누구죠?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서 씨 오빠였나? 이름이 뭐였더라? 이 과장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민서?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맞아요. 민석 씨였어요. 이 과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윤서에게 오빠가 있었다고요? 오빠라고요? 재현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친오빠는 아니고 사촌 오빠였나? 아무튼 가족 같은 사이였다고 들었어요. 이 과장이 말했어요. 그럼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나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과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재현은 밤새 뒤척이며 민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윤서의 사촌 오빠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럼 정말 불륜이 아닌 걸까요? 재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민석의 연락처를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차 번호를 알고 있으니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재현은 지인 중에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나 박재현이야.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재현이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최철수가 물었습니다. 차 번호로 주소 알 수 있어?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불법이야. 왜 필요한데? 철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고 났는데 도망간 차야. 재현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철수가 말했습니다. 작은 접촉사고라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재현이 설득했어요. 철수는 한참 고민하더니 도와주었습니다. 1시간 후 재현은 민석의 주소를 알아냈어요. 서울 마포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재현은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아파트는 20년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민석이 사는 동과 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에서 내려서 1204호를 찾았습니다. 재현은 한참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민석의 목소리였어요. 민석 씨죠? 저는 박재현입니다. 재현이 말했어요. 문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문이 열렸어요.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재현을 봤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민석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재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석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거실로 들어간 재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곳곳에 약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암 환자용 약들이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병원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테이블에는 영양제와 각종 의료용품들이 있었어요. 민석의 얼굴도 상당히 야윈 상태였습니다. 앉으세요. 민석이 재현에게 말했어요. 재현은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는 환자가 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석 씨는 윤서와 어떤 관계신가요? 재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윤서가 말 안 했나요? 민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서의 오빠입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라고요? 재현이 놀랐습니다. 윤서는 외동딸이라고 했는데요. 친오빠는 아니고 사촌 오빠예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왜 윤서는 오빠가 있다는 말을 안 했을까요? 재현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건 제가 부탁했거든요. 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요? 재현이 물었어요. 윤서가 결혼할 때 저희 집안 사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재현이 더 자세히 물었어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윤서가 결혼 준비할 때였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윤서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재현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재현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렇게 말하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민석이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 했나요? 재현이 화가 났어요. 재현 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민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담이라니요? 재현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엄청나거든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요. 민석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내고 있어요. 민석이 테이블 위에 영수증을 가리켰습니다. 윤서가 매달 보내는 돈도 그 때문인가요? 재현이 물었어요. 네. 윤서가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려고 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새벽에 우리 집에 온 것도? 재현이 물었어요. 어머니 수술 동의서 때문이었어요. 응급수술이라서 가족 동의가 필요했거든요.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재현은 머리를 감쌌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윤서가 왜 숨겼는지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저한테 말을 안 했나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윤서가 재현 씨한테 미안해했어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는데 부담까지 주게 될까 봐요. 민석이 윤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게 부담이 아닌데요. 재현이 한숨을 쉬었어요. 윤서는 재현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상태세요? 재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술도 잘 됐고요. 민석이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받으셔야 해요? 재현이 물었어요. 한 6개월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윤서를 의심하고 화를 낸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현이 민석에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윤서 남편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윤서가 더 미안해할 거예요. 민석이 부탁했어요. 알겠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은 민석의 집에서 나와 차에 앉았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심했습니다. 윤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석의 집에서 나온 재현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윤서에게 사과해야 했어요. 재현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재현은 7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오순자라는 이름이 적힌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재현은 한참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재현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현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서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여보, 왜 여기에?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대에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재현을 바라봤어요. 재현 씨죠?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현이 인사했어요. 윤서가 당황해서 재현과 할머니 사이를 오갔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 남편 재현이에요. 윤서가 소개했어요. 그래요. 윤서가 항상 자랑하던 그 남편.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재현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침대 옆 탁자에 수아가 그린 가족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수아,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그려져 있었어요. 수아가 그린 건가요? 재현이 그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수아가 할머니께 선물한 거예요. 윤서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언제 좋아지세요? 그림 밑에 수아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아도 할머니가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군요. 재현이 윤서를 봤습니다. 네. 수아에게는 할머니라고 했어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삼촌이랑 외출한다고 했다는 건? 재현이 물었어요. 수아가 친구들에게 말할까봐 그렇게 둘러댔어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재현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아가 말한 삼촌은 민석이었고 밤마다 외출한다는 것은 병원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재현 씨 미안해요. 할머니가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하신가요? 재현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윤서 때문에 고생시켜서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재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윤서가 매일 오는 거예요? 재현이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와요. 윤서가 대답했어요. 수아는? 재현이 걱정했습니다. 수아가 잠든 후에 와요. 그리고 수아 깨기 전에 집에 들어가고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재현은 윤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육아와 간병을 동시에 하면서 남편에게는 숨겨야 했으니까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재현이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가져왔는데 부담까지 주고 싶지 않았어요. 윤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부담이 아니야. 재현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나 혼자 감당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간병도 모든 걸 혼자 하고 싶었어요. 윤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야.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해? 재현이 윤서를 안아줬어요.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현 씨가 좋은 사람이네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윤서가 복이 많아요. 재현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재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할머니가 민석을 칭찬했어요. 민석 오빠를 만났어요. 재현이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윤서가 놀랐어요. 모든 걸 들었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도 알았고. 재현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윤서가 재현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한 건 나야. 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재현이 윤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 함께하면 되겠네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현이 할머니께 약속했어요. 고마워요, 재현 씨.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셨죠? 재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딸과 사위가 함께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수아는 언제 데려올까요? 재현이 물었어요. 할머니가 좀 더 회복되시면 데려올게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수아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재현이 말했어요. 나도 수아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재현은 윤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 뭐든지 나한테 말해. 재현이 윤서에게 당부했어요. 알겠어요. 윤서가 재현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할머니와 따뜻한 시간을 보낸 후 재현과 윤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두 사람을 반겼어요. 아빠 왜 이제 와요? 수아가 재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빠가 바빠서 그랬어. 미안해. 재현이 수아를 안아 올렸어요. 엄마가 계속 울었어요. 수아가 윤서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 울어. 아빠가 있으니까. 윤서가 수아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재현은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봄 날씨가 완연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윤서와의 오해도 풀렸고 할머니도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수술비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재현은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병원비 정산서가 와 있었어요. 재현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총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결제 내역을 보다가 재현은 깜짝 놀랐어요. 송금 계좌에 박재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이게 뭐지? 재현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재현의 계좌에서 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재현은 그런 송금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계좌번호도 낯설었어요. 재현은 급하게 집으로 들어갔어요. 윤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윤서야, 이거 봐. 재현이 정산서를 윤서에게 보여줬어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게. 윤서가 말을 더듬었어요.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고 되어 있어. 언제 이런 송금을 했어? 재현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윤서야, 말해봐. 재현이 윤서의 어깨를 잡았어요. 미안해요.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재현이 더 자세히 물었어요. 여보 통장을 썼어요. 윤서가 고백했습니다. 내 통장을? 어떤 통장? 재현이 놀랐어요. 서랍 맨 밑에 있던 오래된 통장이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재현은 기억이 났어요. 결혼 초기에 만들어둔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잊고 있었던 통장이었어요.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존재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 통장에 얼마나 있었는데? 재현이 물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처음에 배신감이 들었어요. 아내가 자신 몰래 통장을 가져다 쓴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썼어? 재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말하기 어려웠어요. 윤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내 돈인데 말은 해야지. 재현이 화를 냈어요. 당신이 더 미워할까봐 무서웠어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재현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 통장을 만들 때 윤서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결혼 초기였습니다. 재현이 윤서에게 말했었어요. 이 통장은 비상금이야. 나한테 무슨 일 생기거나 가족에게 급한 일 생기면 써. 재현이 그때를 기억해냈어요. 언젠가 가족에게 무슨 일 생기면 쓰라고 했었습니다. 할머니 수술이 급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재현의 화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윤서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급해서 그랬어요. 윤서가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술비가 부족해서요. 민석 오빠도 한계가 있었고요. 윤서가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윤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재현은 윤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재현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었어요.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미안한데 돈까지 달라고 할 수 없었어요. 윤서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재현은 윤서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혼자서 고민했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재현은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윤서야. 재현이 말했습니다. 여보. 윤서가 놀라며 재현을 봤어요. 내가 미안해. 너 혼자 다 감당하게 해서. 재현이 윤서를 안아줬습니다. 그 통장은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든 거잖아. 재현이 윤서를 위로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윤서가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함께 하자. 뭐든지 함께 해결하자. 재현이 윤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정말요? 윤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혼자 견디지 마. 재현이 약속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윤서가 재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과 윤서는 병원에 함께 갔어요. 할머니는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았고 목소리도 한결 나아졌어요. 재현 씨, 윤서랑 같이 왔네요. 할머니가 반가워했어요. 네. 이제 함께 올게요. 재현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재현과 윤서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할머니가 흐뭇해했어요. 네. 저희는 가족이에요. 재현이 할머니와 윤서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행복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두 사람 다. 할머니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병실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봄의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재현은 윤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윤서도 재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재현은 수아의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그림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수아가 매일 그리던 일기장이었어요. 재현은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수아가 그린 가족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아빠가 출장 간 날의 그림에는 엄마와 수아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재현의 눈길이 멈췄어요. 그림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수아의 서툰 글씨였습니다. 재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아가 언제부터 부모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재현은 일기장을 덮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윤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윤서야, 이거 봐. 재현이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윤서가 수아의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수아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윤서가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상처를 줬네. 재현이 윤서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재현이 위로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같이 가자. 할머니도 만나고 수아도 데려가서. 재현이 제안했어요. 정말요? 윤서가 기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잖아. 재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오후 재현 가족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아가 할머니를 보고 달려갔어요. 할머니. 수아가 침대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아야, 우리 공주님. 할머니가 수아를 반겼어요. 할머니 많이 아팠어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수아가 와서 더 좋아졌어. 할머니가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 봤어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매일 보고 있어. 정말 예쁘게 그렸더라. 할머니가 칭찬했어요. 재현과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할머니 언제 집에 오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갈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수아가 제안했습니다. 정말 좋겠다.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저녁이 되어서 수아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현과 윤서는 병원 옆 공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하늘거렸어요. 예쁘다. 윤서가 벚꽃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처럼. 재현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윤서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여보, 미안했어요. 이렇게 오래 숨기고 있어서. 윤서가 재현에게 사과했어요. 나도 미안해. 너를 믿지 못해서. 재현이 윤서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뭐든지 함께해요. 윤서가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자. 재현이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길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보, 저 회사 그만둘 생각이야. 재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요? 왜요? 윤서가 놀랐어요. 출장이 너무 많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재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본사로 옮기면 어떨까? 재현이 제안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더 많이 함께 있을 수 있겠네요. 윤서가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도 집에서 모실 수 있고. 재현이 덧붙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윤서가 걱정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 가족인데. 재현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보자. 재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장학재단이요? 윤서가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가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것처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야. 재현이 설명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윤서가 동의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어요. 재현이 직장을 옮기고 할머니가 퇴원하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수아도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병원으로 돌아가니 수아가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었어요? 수아가 물었어요.
공원에서 산책했어.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갈래요. 수아가 졸랐어요. 다음에 함께 가자. 윤서가 수아를 달랬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수아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좋아지면 모두 함께 가자. 재현이 약속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은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가 수아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재현과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재현도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한국 본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는 할머니를 위한 방을 준비했어요. 수아가 할머니 방을 꾸미는 일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방이에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고마워, 수아야. 할머니가 수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몇 달 후 재현은 약속대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오순자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재현, 윤서, 수아는 병원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수아가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아무 걱정 없어.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벤치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가족을 비추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